자, 이렇게 정보위가 한번 좀 정리가 됐죠. 어떤 내용인지 짧죠? 이거 원문만 놓고 보면 정말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주상전화 그 뒷부분 빼고 읽으시면요. 정말 이건 정치 철학의 정수입니다. 밑에 그 주역개사전은요. 주역개사전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도전이 인용한 글이. 원문 한번 보실래요? 천지의 큰 덕은 낳아줌이요. 원래는 문장이 좀 순서가 다르죠. 정도전이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성인의 큰 보물은 자리이다. 즉 우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인은 그 임금자리라는 건 성인한테 큰 보물이니 그럼 그 자리는 뭐로 지켜야 맞겠는가? 우주를 닮아서 사랑해라 이겁니다. 사랑만 잘하면 된다. 무엇으로 사람을 모을까? 이 주역 이 글이 더 죽이지 않나요? 이 글도? 짧은데 정치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우주가 사랑을 중시하니까 그리고 또 천자 자리는 성인한테 큰 보물이 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뭘로 지키냐?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 우주처럼 백성을 사랑해줘라. 하느님 대신해서 사랑해줘라. 무엇으로 사람을 모을까? 재화이다. 먹고 살기 해줘야지 모이죠. 재화를 베풀어야 모일 것이다. 즉 재정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재화를 다스리고 말을 바로잡고 그런데 그 재화를요. 누구한테 편중되게 주면 되나요? 누구만 국민의 한 5%가요. 95%의 재산 가질 때 꼭 망합니다. 역사상 그럴 때 꼭 망했어요. 왕조가. 로마니 뭐니 다 망합니다. 한 5%가요. 재산의 한 8, 90% 가질 때 망합니다. 고려사 마지막 삼국사기 마지막 보면 왕조 망할 땐 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잘 운용한다는 겁니다. 이제라는 거는 말을 바로잡고 왕이 말할 때 정확하게 바른 말을 하고요. 백성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거,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는 거를 금지해서 못 저지르게 교화와 처벌을 양면책을 써야죠. 교화도 시키고 처벌도 시켜서 딱 막는 거를 정의라고 한다. 이게 국가가 정의라고 생각해야 할 건 이겁니다. 경제 문제, 그러니까 즉 돈, 그 정책 펴는 거죠. 말을 바로잡는 거는 임금이 말을 하는 거는 그대로 정책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정확히 쓰고 그 경제 정책도 정확히 쓰고 또 이제 백성들이 처벌까지 이런 법무부의 문제죠. 치안 문제까지 정확히 바로잡을 때 정의라는 게 이루어진다. 자, 여기 주역에 이미 다 핵심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요. 지금 저 고대부터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들어왔고 우리는 최근에 민주주의를 하니까 동양의 고대 거는 봉건주의고 예전 거니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딱 생각해 버리시면 정말 역사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동양이 민주주의나 이런 이론은요. 훨씬 앞에서 이미 다 세워놨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고 요순 때는 지금 민주주의 이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고 동양은 그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조선 이렇게 정치 철학을 지금 민주주의 특히 이런 근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는 서양 문화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가능한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사 제가 이제 사학과 출신이라는데 역사 분석할 때 정말 황당한 분석들이 조선하면 봉건 시대라고 생각하시죠. 봉건이라는 건요. 영주들 간의 계약 관계로 일어나는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봉건 사회가 아니에요. 일본은 막부 시대가 봉건 사회였어요. 그렇죠? 영주 간의 이런 제일 위에 있는 그 영주랑 밑에 그 영주들이 이렇게 계약 관계로 맺는 겁니다. 중앙 집권이 안 될 때 봉건제를 해요. 조선과 이런 중국 명나라라 이런 나라들은요. 동양에서는요. 일찍이 중앙 집권을 했고 일찍이 관료제, 즉 과거 고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서양에서 고시 체계를 갖춘 게 봉건제가 다 무너진 뒤에 갖춥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근대의 속성들이요.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조선을 근세라고 이렇게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사책 읽을 때 조선을 중세라고 고려를 중세라고 조선을 근세라고 애매하게 근대도 아니고 근세하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너무 근대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과거는요. 신분 제약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양인 이상은 다 볼 수 있었어요. 백성들. 그러니까 평민들은 다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시를 볼 수 있고 고시에 의해서 관료를 뽑아가지고 중앙 집권을 하면서 전국의 관료를 파견하면서 운영했던 시스템이요. 일본도 막부 망하고 생기고요. 9년제가 처음 생긴 게. 서양도요. 중세 그런 봉건 사회가 다 무너지고 근대 들어오면서 생깁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동양이 되게 선구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맹자나 예전 사서삼경에 보면 벌써 펼쳐지는 민주적인 그런 속성들 때문에요. 일찍이 그런 문화들을요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봉건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예, 봉건은요 어떤 그 천자가 제후한테 네가 그 영토 네가 알아서 다스려 하고 맡길 때 봉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 집권이 되기 힘든 사회에서. 그러면 그때는 관료 어떻게 뽑을까요? 그냥 영주가요, 녹봉 주고 연봉 주고 스카웃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본 소설이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재주를 부려가지고 어떤 영주한테 그 뭐죠? 녹봉 얼마나 받고 연봉 얼마나 받고 스카웃 될 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더 주였다고요. 근데 조선은 안 그랬어요. 고려 때는 좀 그런 부분이, 고려 때도 과거제가 고시제가 도입됐지만 좀 더 귀족주의적 속성이 있었는데 조선 올 때는 많이 털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은 정말 또 이상한 사회인 게요. 중국이나 일본, 조선만 갖고 비교해도요. 일본이나 중국은 신분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신분을 받으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신분제라고 확고히 말할 수 있는데 조선은요 덜 그래요. 조선은요 3대 연속해서 고시생이 안 나오면요 몰락합니다. 유동적인 신분제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정말 평등주의적인 그런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느 한 계급이 계속 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게 이 안전장치를 많이 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느끼게 된다. 그 나라에 그 정도 평등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근대적으로 정치를 운영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서양 그 선교사들이요. 각각 그 왕정이 절대왕국 때 온 거잖아요.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만 와서 보고도 뿅 가요. 자기들이 꿈꾸던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자기들 서양에서 못 보던 정치 시스템 이미 관료제가 다 안착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과학력을 중국에서 가져간 겁니다. 다 나침판 화약 가져가다가 자기들이 이제 더 그거를 갖다 과학력으로 무기를 만들고 힘이 강해지니까 그때부터 중국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중국 들어왔을 때는요. 꿈의 나라라 그랬어요. 신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꿈꾸던 중세 봉건 시대 그쪽 나라들이 꿈꾸던 이상사회가 펼쳐지고 있어요. 재밌죠. 이런 거 지금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중의 역사책에. 다 참고해서 보시면요. 이 중국 동양관이 변화하는 그 시점도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와 했다가 자기들이 힘을 가지니까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약탈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무시합니다. 특히 조선도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치 철학 이런 게요. 세련돼 있네. 의외로 세련됐네. 이러시면 안 돼요. 훨씬 앞선 문화로 계속 살아오다가요. 최근에 뒤처진 거예요. 그쪽에서 무기들을 센 걸 만들면서 과학력을 확보하면서. 근데 그것도 부러워할 게 아닌 거기 어떻게 자본을 모았는데요. 흑인 잡아다 팔아가지고 모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했겠죠. 그런 짓을.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 부분도 있었지만 잘한 부분도 많았다는 걸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봉건적이다, 고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요. 똑같은 본질을 동양이 훨씬 캐치를 많이 하고 그걸 정확히 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배운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맹자집주나 이런 거는요. 그냥 이제 참고로만 보시고요. 아까 그림 설명드렸죠. 4페이지에. 인간 안의 본질이 리니지가 딱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들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건들면요. 그건 합당치 않아.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리니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별하고 있고요. 그건 맞는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의심스러워. 이런 말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난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안타깝고 친애하는 마음이 들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네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배려했어야지. 이런 말들을 쉽게 하고 사는데요. 본질의 인간 안에 이게 없다면 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유교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 국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조선을 왜 국호로 이렇게 삼았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으시는 것도 재밌죠. 이게 정도전이 조선을 이렇게 정하면서 정도전이 한 말이니까 정말 더 중요한 말이겠죠. 중요한 증언이겠죠. 보십시오. 사대주의가 철저히 사대주의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동은 국호가 하나가 아니었다. 조선이라고 삼은 경우가 셋이었으니 국사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세 개죠. 이만이 연나라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기자조선을 이제 꼭 기자조선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기자조선에 실체가 없어요. 아직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군조선 이제 마지막 춘왕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의 기씨라는 말은 없거든요. 사료에.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마지막인지 그게 기자조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단군 이제 그 전 조선시대 마지막 단군을 연나라 사람이 이만이
자기 연나라 사람 일부랑 와서 투항했다가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사책에서는 연나라에서 오긴 했지만 복식이나 이런 게 다 우리 조선족 원래 조선이었다, 고조선 유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연나라 사람이든 우리 족속이 연나라가 살았던 사람이건 간에 마지막은 임한조선으로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박석, 김이 이제 서로 이제 성씨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신라를 칭하였으며 신라를 세웠고요. 온조는 백제를 세웠고, 앞에서 세웠다는 건 이제 전백제죠. 견훤이 뒤에 후백제를 칭하였고, 이제 견훤을 뭐 진원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성씨면 이 견이 한자가 성씨면 진으로 읽어야 되고요. 이게 이름이면 그냥 견훤이거든요. 근데 성이라는 게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견훤, 진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주몽이 앞에서 고구려를 세웠죠. 근데 궁예는 후고구려를 칭하였고요. 왕씨가 왕건이 궁예를 대신하여서 고려라는 국호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고려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도전이.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도전이 이 얘기를 찍고 하는 건 우리 고대 역사가 찬란하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막 함부로 막 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조선이라는 이름이 중국한테 인정받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사대주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단군조선이 인정받지 않았죠. 중국한테. 누가 인정받았을까요? 기자조선이요. 중국, 이게 정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전에 얘기가 없다가, 기자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이제 후에 한나라쯤인가? 그때 역사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가서 조선의 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학설들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중국한테 조선 왕이 되라고 명령을 받고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전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의식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국호 몇 개를 올려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지금 인가해 준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올리면서 인가받은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되게 좋아할 만한 이름을 갖다가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이름을 못 정할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조선이 명나라에 비해. 그러니까 그런 사대 할 때 얘기예요. 약소국가로서 강대국가 눈치 보면서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옛날 주나라, 중국의 제일 원형인 문화를 이룬 나라인 주나라에서 기자한테 조선의 왕이 되라고 명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있으니까 조선이라는 게 지금 조선을 갖다가 더 민 거죠. 이거 하면은 과거에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인가받았던 이름은 조선이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한기퉁이를 몰래 차지하면서 예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사대주의가 좀 심하죠.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이름을 세웠고 침탈했으니 비록 칭하던 바가 있더라도 내가 못 쓰겠다. 중국한테 인정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백제니 신라니 고구려니 이런 이름을 우리가 국호로 정할 수는 없고, 오직 기자만은 주무왕의 명령을 받아 조선후가 됐다. 조선후가 이제 조선의 제후가 된 거죠. 이제 천자가 명태조가 명하기를 조선이란 칭호가 참 아름답고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단군 기자조선까지. 그 이름을 근본으로 삼고 하늘을 몸으로 삼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후손들이 길이 창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컨대 태조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무왕이 기자한테 조선 왕이 되라고 명했던 것을 그걸 가지고 말한 것 같으니 이름이 이미 바르니 말도 참 순리에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명칭을 잘 잡아놓으면 정치가 잘 풀릴 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 말은요, 뒤에 보시면 옆에 있죠. 논어의 자료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님의 정명사상입니다. 공자님이 정권 잡으면 뭐 하실래요? 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나는 정명을 하겠다. 개념을 다 바로잡겠다. 틀린 이름들을 바로잡겠다. 개념이 정확해야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기 나오죠.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고, 순리에 안 맞는 말은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수호지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때문에. 인간한테는요, 틀린 말 들으면 울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먼저 정해주고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양심까지 만족시켜주는 서비스예요. 욕심만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는 애따 돈이다, 너 돈 줄 테니 만족해라 이러겠지만, 양심까지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는 돈 줄 때도 이게 정중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의 질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백성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철학도 정확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전도 정치란 뭐다라는 걸 정확히 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 마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자,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을 펴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전이 사대주의 하면서 그냥 당하질 않아요. 뭐냐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나라를요, 원래 이게 은나라였잖아요. 은나라 때 기자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기자는 왕족인데 왕의 삼촌인가 되는데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공자님이 인정하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요, 나라가 망하고 간언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감방에 갇혀 있었어요. 은나라 때. 근데 주나라가 은나라 땅을 먹었죠. 천하를 장악한 다음에 무왕이요, 기자를 풀어줍니다. 성인이니까 풀어줘요. 풀어주고 이제 도를 물어요. 기자한테. 정치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는요, 주무왕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기자는요, 주무왕한테 도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도가 홍범이라고요. 유가와 도가 모든 종파의 동양의 모든 철학의 제일 기본입니다. 홍범은 홍이 크다는 뜻이고 법이란 뜻이라 대법이란 뜻인데요. 정치를 하는데 홍범구주라는 걸 가르쳐 줘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도를 배워가지고 무왕이 정치를 펴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서경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요. 근데 뒤에 이제 한나라 때 오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때 기자가 무왕한테 도를 가르쳐 준 뒤에 주나라를 도망가가지고 고조선 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뭘 암시하냐면요, 주무왕은요, 은나라 성인한테 도를 배웠다로 지금 서경은 아름답게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진짜 그러면 무왕이 제대로 된 왕이면 기자가 가르쳐주고 거기 주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나요? 주나라가 은나라 망하게 하고 이 무왕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튀어버려요, 조선으로. 그러니까 같은 동이족 국가인 고조선으로 가버려요. 조선 가서 왕이 됐다는 기록은 나중 얘기고요. 일단 중국에서 가버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왕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뒤에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자조선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지금 정도전만 해도 기자조선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게 된 겁니다. 중국 책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조선의 실체는 없어요. 증거가 약해요. 실제 단군조선이, 그러면 갑자기 들어온 기자로 인해 단군조선이 완전히 기자로 바뀌었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약하고요. 그냥 이제 신처 같은 분이나 다 이런 어떤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도 봐도 기자가 와서 여기서 혹시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인정하자는 겁니다. 즉 기자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제일 떠받드는 주나라에 대해서요, 지금 정도전부터도 벌써 주나라를 떠받들면서도 사실은 되게 안티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나라가 그렇게 성인의 나라라고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공자님이 백이숙제를 갖다 또 다 어진이라고 다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주나라 인정 안 하고 굶어 죽었거든요. 다 은나라의 갈래 족속들입니다. 고죽국이라고. 다 은나라랑 다 형제나라들이에요. 동이족들이에요. 동이족들이요, 절대 주나라 인정 안 한 겁니다. 기자는요, 정치 잘하라고 가르쳐주고 가버리고요. 백이숙제는 절대 타협 안 하고 굶어 죽어버려요. 주나라 땅에선 나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걸 갖고 있어요. 공자님 논어만 봐도 벌써 공자님부터 불만이 있어요. 주무왕한테. 공자님이요, 왜 그러냐면 은나라 왕족이에요. 기자랑 다 그 계통이에요. 주왕의 삼촌인가? 미자라는 분인데 그분 후손입니다. 족보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무왕한테 불만이 있어요. 문왕은 은나라 안 쳤거든요. 무왕은 쳐버렸어요. 그래서 논어에 이게 나옵니다. 문왕의 음악은 참으로 선한데 무왕의 음악은 선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살짝 까요. 이거 논어 자세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논어나 이렇게 공자가어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정도전 입장은 지금 뭐냐면, 이거 재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명나라가 떠받드는 주나라를 인정하면서 재밌는 건 기자가 와서 조선 왕이 됐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정도전은. 그럼 뭔 말이 나오냐면요,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명호도 인정해 주라는 거고, 이게 역으로 치면 뭐가 되나요? 주무왕을 가르쳐준 기자가 직접 와가지고 정치를 편 나라가 조선이에요. 문화적으로 더 앞선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이해되십니까? 사대를 하면서도요, 그 나라 제일 꼭대기 아버지의 스승인을 갖다가 우리로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원래 그 기자가
주무왕 가르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니네들 스승나라라는 겁니다. 스승의 그 문화를 이어온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도전 단순히 그러니까 시대 형평상 사대를 하면서도 꼭 하나 기분 나쁘게 머리 위에 서 있는 기분, 중국에서 보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란 그러니까 기자가 홍범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겁니다.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홍범 가르쳐줬잖아, 니네들한테. 그 뜻을 부연해서 8조의 가르침을 지어 나라 안에 시행했다. 이거 아시죠? 기자의 8조 근법이라고 하죠. 이 중에 8조가 다 남아있진 않아요. 자, 저 뒤에 보시면요. 7페이지 보십시오. 한서 지리지 연조에 보면요. 은나라 도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 증거가 되는 문헌들이요. 요 3개 있습니다. 자, 한서 지리지 연조 말고 위에 사기 송미자 세가 보면 뭐가 있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화했으나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기자가 신하가 안 된 거죠. 그냥 가버린 거를 지금 중국 측에서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를 삼았지만 신하로 삼진 않았다. 조선에 봉해주기만 했지만. 근데 이거 실상은 그냥 기자가 조선으로 가버린 거 아닐까요? 말들이. 자, 복생이 상서대전이 제일 먼저 기자 얘기를 꺼낸 사람인데요. 무왕이 갇혀있던 기자를 풀어주자 기자가 조선에서 달아나 버렸다. 이게 제일 최초의 증언입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황망하잖아요. 주무왕이 지금 기자한테 도받았다는 얘기를 자랑할 정도면요. 어떤 문화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지금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오바마한테 인정받고 왔다. 뭐 이런 정도 급이에요. 미국에서 최고의 어떤 석학한테 인정받은 겁니다. 최고의 어떤 성인급한테, 철학자한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인정을 안 해주고 가버렸다 그러면요. 이거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랑을 분명히 정통성을 기자가한테 도를 배웠다는 걸 주나라의 정통성을 삼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한데 기자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게 조선에 봉해줬다라고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한서 지리지 연조에 보면요. 조선으로 갔단 말만 있죠. 봉했단 말은 없죠.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 양잠, 배짜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민생을 도와주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예절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범금 8조. 그러니까 절대 뭐죠? 범하면 안 되는 8조죠. 그게 8조지교라고 하고 이제 8조 한자가 좀 빠졌네요. 8조 근법입니다. 한글이 좀 빠졌네요. 자, 이거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양심에 충실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세웠는데 뭐라고 세웠냐면요. 3가지만 전해요. 지금 서로 살인하면은 즉시에 죽여서 갚고 당시에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살인자가 분명하면은 그 죽여서 갚고 상해를 입혔으면은 곡식으로 갚고 누구한테 이제 상처를 입혔으면요. 도둑질했으면은요. 남자는 잡아들여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다. 즉 남자종 여자종으로 삼아야 됩니다. 종이 돼가지고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물로 그 죄를 면하고자 하면 50만 전은 주어야 된다. 비록 면제하여 일반인이 되었다 하도 풍속에서 차별을 한답니다. 그래서 혼인하고자 해도 상대가 없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범법자는요. 결혼할 사람이 안 생기더라 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처벌을 강력하게 한 거죠. 이게 기자의 이런 8조 근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없지만 분명히 간음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서 양심이 각성됐다는 얘기죠. 문을 닫지 않고 살았는데 부인은 정숙하고 신실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도 있었을 것 같아요. 8조법에. 지금 현재는 이 3조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지어가지고 나라를 시행했다. 이거는요. 주무왕보다 오히려 되게 나라는 작지만요. 문화적으로는 되게 높았다라는 자부심을 정도전이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왕 가르쳐줬잖아, 기자가. 그 기자가 그대로 조선에 와가지고 도를 폈잖아. 그래서 정치와 교화가 성대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갑자기 이제 조선에 이제 옛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천하후세에 알려진 것도 이렇게 기자덕이다.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기자는 주무왕에게 명을 받았으나 사실은 주나라의 문명을 전해준 스승인데 명나라의 그러니 조선도 비록 명나라의 명을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명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은근하게 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정도전은 실제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정도전은요. 명나라랑 붙을 수 있으면 붙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동정벌 준비하고 하니까 다 싫어했죠. 명나라랑 지금 붙으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주체성이 있는 인물인데 사대주의 할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나라가 와버리면 끝이거든요. 나라도 지금 제대로 안 섰는데. 그래서 최대한 사대하면서도요, 문화적으로는 자신감을 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까지 읽어주시면 되게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이미 계승하였으니 기자의 선정 또한 마땅히 도모해야 된다. 기자처럼 우리도 정치해야 된다. 다시. 천자의 덕도, 이제 또 시작됩니다. 천자의 덕도 주무왕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자, 이거는요, 지금 명나라 태조를 말하는 거야. 명태조도 주무왕에 맞먹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전하의 덕도 기자에게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이게 지금 이거 재밌는 관계죠. 태조, 우리나라 태조가 비록 그쪽이 천자기만 기자가 그랬죠. 주무왕이 천자고 기자는 제후였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기자가 더 스승이었죠. 문화적으로는.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자의 덕도 주무왕 같,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임금은 기자 같다라고 해서 딱 눌러버리는 겁니다. 장차 홍범의 학문과 팔조의 가르침이 금일에 다시 시행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공자께서 나는 그 나라를 동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동주는 주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주나라인데 이 얘기를 어디서 나오냐면요. 공자가 누가 나만 써주면 내가 그 나라를 주나라처럼 찬란한 문화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였으니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즉 우리도 노력하면요. 지금 여기서도 노력하면 주나라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이.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중국 문화의 원형이 된 주나라를 존중하되 그 문명을 전해준 기자의 조선을 꿈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대주의하고 끝났다라고 아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3편이 정국본인데요. 국본을 정한다는 건요, 세자입니다. 세자가 흔들리면 나라가 휘청하죠. 후계자 문제입니다. 후계자가 그 나라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그냥 쭉 읽고 끊을게요. 세자는 국가의 근본이니 저부라고도 불렀습니다. 세자를. 옛날에 선왕은 반드시 장자로 세자를 세웠으니 다툼을 끊기 위함이다. 아, 이건 장자를 갖다가 세자시키는 건 중국식 주나라 문화입니다. 동이족은 안 그랬어요. 동이족은요, 예전에 북방에서 유목민을 많이 했잖아요. 유목할 때는요, 장자를 갖다 그 리더로 못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순 임금들이요, 유명한 동이족들이에요. 동이족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습을 안 하고요, 뛰어난 백성 중에 뛰어난 리더를 뽑아다가 줍니다. 예, 이거는 선양제라고 그래요. 선양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이상이에요. 선양을 해요. 근데 이 선양의 전통은요, 동이족들이나 갖고 있지 중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농경민족들은요, 장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풍습들이에요, 저게. 유목민은요, 왜냐면요, 리더가 한번 방향 잘못 잡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농경은요, 안 그래요. 그냥 농사 짓는데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한테 다 몰아줍니다. 네가 제사 지내줘야 돼 하고 장자한테 몰아주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유교를 받아들여도 그 조선도요, 장자한테 다 몰아주고 그러진 않아요. 자식들 간에 평등하게 나눠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중국의 그 유교는 이제 더 주나라 때는요, 더 형식적이고 더 무서워요. 그거 우리나라가 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중국은 되게 이런 걸 장자를 중심으로 하던 제도를 짰는데요. 다툼을 끊기 위함이다. 그런데요, 동이족 중에 동이족 나라들이 와서 이제 동이족 마당에 이제 유목민족 중에요, 이제 이런 선양까지는 힘들어도 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습이 아니고요, 아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아들한테 줘요. 그냥 장자한테 안 줘요, 동이족은. 그러니까 청나라 들어서서 왕자의 난이 끝이 없죠. 그 이유가요, 황제가요, 이제 평소에 아들 중에 제일 뛰어난 천작감을 골라가지고요, 이름을 써서 어디다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가 됐는지 모르니까 왕자들끼리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서로 암투가 어마어마하게 13왕자랑 뭐 누구 왕자랑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청나라에는 비일비재.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그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이족이지만 이제 그럼 중국 문화가 더 낫다고 봤다는 겁니다. 큰아들한테 주자는 문화를 그냥 해야 그 왕자의 난들이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당장 이방원만 해도 왕자의 난 일으켜서 유능한 왕자가 다 죽여버리고 하잖아요. 자기 왕 안 시켜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고 장자한테만 주는 문화를 주나라가 만들었는데 이걸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자로, 그런데 반드시 현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큰아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돼야 되는데요. 현자로 세웠으니 그 덕을 숭상하기 위함이다. 근데 현자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마음, 이게 장자를 세운 것 자체도 천하 국가를 공적으로 여기는 내 가정으로 본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장자를 세웠다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교양이 부족하고 덕이 진보하지 못하면은 그 중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때문에 나이가 많은 선비나 덕이 많은 선비로 사부를 삼아가지고 세자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겁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단정한 사람과 올바른 선비들을요 관료나 그런 부하로 삼아가지고 계속 주변 측근들로 만들어가지고요 측근들이 계속 올바른 간언을 해주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강론하고 힘들겠죠. 아침 저녁으로 막 그 바른 얘기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고남이 바른 말 바른 일로 안임이 없도록 하였다. 그 훈도와 함양이 지극하였다. 선왕이 세자에게 자리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르침도 이렇게 해줬다. 세자의 일을 바로잡아 나라의 국본을 근본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이제 후계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라 국정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후계자 문제를 한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세계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통, 이거는 이씨 왕조가요 어느 때부터 덕을 쌓아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고요. 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이 내리는 문서인데요. 보십시오. 서경에 이르기를 위대하다 왕의 말이여, 또 한결같다 왕의 마음이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마음이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왕이 진짜 진실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인의제의 마음이 꽉 차야만 말이 올바르겠죠. 그래서 왕이 성인이면요 말도 경전이 됩니다. 성인이 하는 말은 다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 하는 말은요 모아놓으면 경전이 바로 되는 겁니다. 서경처럼.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이 안으로 한결같기에 밖으로 말을 할 때도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위대한 것이다. 그 발출된 말의 위대함을 관찰하면 마음 챙김이 한결같음을 알 수 있다. 존심. 왕이 참 마음 챙김이 잘 돼 있는지는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모 훈고가요 옆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요전, 순전, 대우모, 이훈 이런 게 다 지금 서경에 있는 왕이나 재상이 남긴 그런 명문들이에요. 그 서경에 기록된 때 정일집중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비들이요 조선시대 때 최고로 알던 마음 닦는 요결입니다. 정일집중이 도심은 미묘하고 인심은 위태로우니 양심은 미묘하고 욕심은 위태로우니 정밀하고 한결같이 양심을 파다 보면 집중,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세 성학의 연원이 됐는데 그 말이 참으로 위대하다. 예. 그러니까 왕의 교서에서도 이런 철학, 이런 경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참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그런 교서나 제고도 다 교서입니다. 제고나 교서는요. 왕이 신이 쓰는 것도 있고 문신이 대신 쓰는 것도 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뭐 상관없죠. 그래서 왕의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치의 높고 낮음, 순수하고 잡스러움이 교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수로 인해 한 시대의 세태를 알 수가 있다. 그 시대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서들은 수준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볼만할지 이건 건 나중에 역사가들이 보면 역사가 판단하는 거죠. 참 요 말 지금 구차하다 싶으면 그 시대가 되게 형편없는 리더들이 다스렸던 거고 말하는 것도 참 백성을 사랑하는 게 진심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그 시대가 이제 성인 왕이 다스린 거죠. 자. 옆에 서경 대우모 있습니다. 즉 이런 행정문서에서 이런 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편 치전은요. 원래 이전입니다. 2호 예병 현공할 때 이전인데 6전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이전의 핵심 담당자는 총재입니다. 지금 총리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리인데 대통령 때 국무총리보다 훨씬 권한이 세죠. 왜냐면요. 정도전이 다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임금을 어떻게 믿어요? 세습인데. 조선은 세습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왕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신하 중에 그럼 성인이 왕으로 못 올 수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뭐가 되면 되나요? 총리가 되면 돼요. 성인이 총리가 돼버리면요. 왕조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쿠데타도 함부로 안 일어나게 막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사회 수준이 안 되면요. 한 왕가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그냥 어느 가문이 하는 거죠. 전문 경영인들이 대신에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계속 쓰면 그 기업이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나라를 하는 기업으로 보면요. 근데 대신에 전문 경영인 제도가 좋긴 한데요. 전문 경영인들 대통령을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배출하는데 다 자기 것만 챙겨서 날아버리면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세습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시대에 맞으면 돼요. 지금은 민주시대니까 민주에 맞게 돼야 되고 예전에는 조선은 세습할 만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세습은 시키되 그럼 총재가 재상이 성인이면은 임금이 이상한 짓 하더라도 임금을 막으면서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천자 되려고 공부하진 않겠죠. 총재 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예.
신하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가가지고 임금을 도와서 국정을 바로잡겠다. 이건 거의 천자 수준의 그거 요구예요. 질을. 그러니까 제갈량이나 강태공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왕은 이 씨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재에 대한 설명을 제일 자세히 한 게 이 편인데 한번 보십시오. 총재가 관장한데 사도 이하, 그러니까 이 아래 2호 예병 형공 중에 이가 제일 앞에 나오죠. 이 순서가 부서의 순서예요. 다 정의품 판서들인데 하는데요. 조선도 이 부서들의 서열은 있어요. 2호 예병 형공 순서인 게 이 주나라 이래로 이전은 총재가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자, 그 아래는 다 이 아래인데 결국 나머지 육전도 다 총재 책임이다. 총재는 이제 총리입니다. 그 총리가 사람을 얻으면 육전이 잘 거행, 그 사람을 얻으면 총재의 성인을 얻으면이에요. 딱 인이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안 치면 나머지 정치가 잘 거행되고 이게 잘못 얻으면 나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인주의 직책은 임금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재상을 잘 정하는 데 있다. 제갈량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는 백관을 통솔하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면 거의 이게 원래 천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임금이 나올 때는요. 임금이 이걸 해줘야 돼요. 요임금, 순임금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임금 못 믿겠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하 중에 총재가 해야 된다. 인주의 제목이 어둡고 밝고 강하고 약함이 다르니 임금은요. 인주는 지금 세습을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하고 약하고 머리가 밝고 어둡고가 다 틀리니까 아름다운 건 잘한 거는 더 따라주고 임금의 추한 거는 바로잡아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옳은 거는 받들어주고 그릇된 것은 딱 그걸 막아버릴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마저도 큰 대중의 경지,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중심 잡게 해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재상이라고 한다, 이 자리를. 즉 보호하고 돕고 도와준다는 뜻이다, 보상. 백관은 직책이 다르고 모든 백성은 직업이 다르니 이들을 공평하게 하여 마땅함을 잃지 않게 해주고 균등하게 해주고 각각 자리를 얻게 해주니 이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총재제라고도 하는 거다. 재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임금을 도와줘서고 총재제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 만백관을 다 잘 다스려서다. 제재한다는 잘 다스리고 경영한다는 뜻이다. 궁중의 은밀한 일, 왕의 빈첩 이런 일들, 왕의 어떤 측근들이 하는 업무 수행, 왕이 자주 사용하는 좋아하는 수레나 말, 의복 이런 것도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까지도 재상은 다 꿰고 있어야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정도전이 신권을 엄청나게 키우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그 군주들은요 함부로 못 살았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신권의 견제를 받으면서 살거든요. 뭐 한마디 말 잘못하면요 신하들이 그건 불인한 말입니다 하고 쫙 공격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대통령제 같지 않아요. 대통령 엄청 파워를 많이 가진 겁니다. 황제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왕권이 되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되게 시스템은. 사실은 상권 분리를 하자면 대통령 눈치 다 보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훨씬 신권이 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노릇 하시라면 아마 하고 싶으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마음대로 했던 분이 한 분 있대요. 연산군. 연산군 빼고는 다 함부로 이렇게 다 신하들 눈치보다. 정조가 왕권 좀 해보려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저 인주의 존귀함을 인신이 우러러보되 임금이 얼마나 존귀해요. 근데 신하로서 우러러보면서 바로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냐. 근데 총재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임금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또 결국은요. 술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극복하라고 그래요. 뭐냐면요. 지력으로 버티는 것도 옳지 않고 임금이랑 맞서도 좋지 않고 옳지 않고 구설로 다투는 것. 말싸움 해도 그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성을 쌓아서 안으로요. 양심을 투철히 신하가 총재가 하면요. 그러면 신하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은요. 남까지 교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양심대로 살아버리면요. 엄청난 포스가 생기거든요. 이걸 맹자가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호연직으로요. 임금도 감화시켜버리라는 겁니다. 임금도 감히 신하 말을 거부 못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양심에 맞는 말만 하니까 임금도 따르겠죠. 감동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바로잡아서 인주를 바로잡을 따름입니다. 즉 나를 먼저 바꿔서 남을 바꿔요. 요즘 호포노포노 이런 거 다 이 원리입니다. 내가 바꿔버리면 남까지 바뀐다는 걸 진짜 바꿔버리면요. 참 나한테 맡기고 양심한테 맡기고 양심껏 바꿔버리면 우주가요 남을 바꿔버리는 힘이 생겨요. 내가 우주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우주도 나를 도와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주도 내가 잘 되기를 기원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지구에서 수많은 생명이 꼬물거리는데 한 명이요. 나는 하나님 마음 압니다 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이게 성인도 되고 하는 이유가요. 그럼 우주가 거기에다가
큰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나부터 바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관과 모든 백성의 다수를 한 몸으로 다스린다. 지금 우리나라 5천만인데 한 명이 어떻게 경영합니까? 어려운 일이다. 귀를 붙잡고 가르칠 수도 없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가르칠 수도 없다. 지금 우리도 똑같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사람의 현명함과 불초함을 알아서 현명한 일을 등용시키고 불초한 일을 물러나게 하면 된다. 이 말 뭔지 아시겠습니까?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도와줍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올바른 사람을 갖다가 등용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군자를 양심이 밝은 사람을 등용하고요. 양심이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해 주면 돼요. 왜 지금 나라나 기업들이 어려울까요? 간신들을 좋아해요. 아부꾼들을 좋아해줘요. 리더가. 그러면 안 바뀌어요. 제일 사이코패스를요 위에서 좋아해요. 윗사람한테 잘 맞추거든요. 그럼 정말 노력한 사람들은요 도태돼요. 윗사람이 간신을 소인배를 좋아하니까요. 내비 맞춰주는 사람 내가 돈 주고 쓰고 싶다고 해버리면요. 그 사람 써버리면 진짜 능력인 사람들 다 그 회사를 떠납니다. 나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백성 잘해주고 싶으면 집집마다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선거철 되면 또 집집마다 찾아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해주지를 않는데요. 진짜 이해했다면요. 자기 밑에 부하들부터 양심적인 사람을 인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백성은요.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잠시 이루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공적이 흥하고 백관이 잘 다스려질 거다. 또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일 처리에 있어서도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양심에 맞는 일과 양심에 안 맞는 일을 잘 가려서요. 나누어 처리하면요. 만물이 제자리를 얻고 백성이 편해질 거다. 이러면 최고의 서비스 된다는 겁니다. 자, 동양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대인전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 이거예요. 사람 인간관계하고요. 물건, 일 처리하는 겁니다. 즉, 그렇죠? 인간관계랑 일 처리. 이걸 잘하면 성인이에요. 인간관계 맺을 때도 양심으로 하고 일 처리할 때도 양심에 맞게 하면 성인이에요. 즉, 총재가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요. 올바른 일 처리 합당하게 양심에 맞게 할 거고 백성한테 좋게 할 거고 인간관계 맺을 때도 인선할 때도 즉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관리 뽑는 건데 관리 뽑을 때도 올바른 사람을 갖다가 더 친하게 여겨주고 일 처리 바르게 해주면 백성들은 당연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나가는 건데 이거는 안 하면서 백성들대로 자꾸 만족하라고 한다거나 대충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무마책을 써서는 백성들 마음은 아까 정보위에서 나온 것처럼 떠나버리겠죠. 이걸 총재가 해야 된다. 송나라의 위대한 유학자 진서산이 이제 주자학자인데요. 재상의 업무를 논하면서 재상이란 자신을 바로잡아 군주를 바로잡으며 사람을 잘 알아보고 일처리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들어있죠. 요약이. 이런 말들이요. 동양에 넘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자, 이 말도 다 중요한데 이걸 다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 그 말이 있었죠. 그 사람을 얻으면이라고 한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을 얻으면 정치가 시행이 되고요. 그 사람을 안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 망칩니다. 그래서 여기 말도 마지막도 그렇게 끝냅니다. 말이 참 아름답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건대 자신을 바로잡아 군주를 바로잡으면 치전의 근본이요. 이전, 이호 예방 현공 중에 2조에서 제일 핵심은 신하가 자기를 바로잡아 임금을 바로잡아 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 알아보고 일처리 잘하는 게 치전에 실제로 시행이 잘 되는 거다. 치전 아시겠죠? 옆에 주례 이제 그 6조가 주례에 기원합니다. 6조 판서들 담당하는 것들 아시겠죠? 6조를 이제 우리식으로 한번 보시죠. 2조는 행정안전부니까 문간의 인사나 공은 그런 봉작 그런 걸 책임지고 업무 담당하고 하는 거고요. 호조는 기획재정부 정도입니다. 지금 호구, 조세, 공납 이런 것 다 책임지는 겁니다. 예조는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도 담당하니까 외교통상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절 지켜야 되잖아요. 외국 사신 만나고 하는 거 다 예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 과거, 외교, 의례 이런 걸 다 담당합니다. 그럼 이쪽은 담당자들이니까 뭔가 외교 사신이 오면요. 지금은 임금한테 다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예절에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 담당자들이 있는 거고요. 병조는 국방부고요. 형조는 법무부. 그러니까 법률이나 소송 이런 거 다 담당하고요. 공조는 토목 건축 이런 걸 담당하니까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 그러니까 실제 경제, 실물 경제를 운용하는 걸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는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조세 담당이요.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조세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쓰고 하는 걸 맡으니까 자, 이 말도요. 조세 얘기만 하고 끝내면 아쉽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세는 나라에 필요한 걸 총괄한다. 그래서 이제 돈과 곡식인데요.
쓰이는 거는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백성한테 취했을 때 다 조세라고 한다. 토지가 이게 이제 갑자기 대학 얘기를 꺼냅니다. 땅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백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조세를 거둘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민심이 잃어버리면 끝장이죠. 자,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백성이 있는 연후에 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토지 관계는 누가 먼저일까요? 백성 얻으면 땅도 따라오죠. 아까 제가 그 말 잘못했는데 백성을 얻어야 토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인용해 다시 그 말을 합니다. 대학의 전에 이르기를 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재물이 있고 그 쓰임이 있다고 했으니 아까도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제가 빼먹고 넘어왔는데 덕이 있어야 그 조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대로 먹히죠. 그래서 신은 덕을 이 호전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백성의 마음을 못 잡으면요 세금도 못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이 제일 나라를 경영하는 근간이라면요 백성 마음 얻는 게 더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부서에다가 얘기하면서도 결국 덕이 최고의 부전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세금 내기 싫어지면 끝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금 거둔 걸 투명하게 쓰는 것도 다 덕을 갖다 베푸는 겁니다. 백성들한테요. 당신이 낸 세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덕스러운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 마음을 얻어서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 거부하지 않고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복지 얘기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복지는 다른 말이 없어요. 세금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근데 많이 걷는데 기분 좋게 낼 수 있냐 없냐는 덕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거죠. 거둔 세금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쓰이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빨대 꽂은 사람들이 많다면요. 다 중간에서 나가고 진짜가 복지에 안 쓰인다면 저라도 내고 싶지 않겠죠. 세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고 싶게 만드는 것도 덕이죠. 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끝내는 겁니다. 예전은요. 그냥 이거 예에 대한 얘기만 지금 제가 뽑아라. 더 긴데 서문들인데요. 상가 생각건대 주상전하는 위로 천시명하고 아래로는 인심에 순응하여 왕위에 오르셨으니 이 말을 계속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위로는 만물을 살리시기 좋아하는 하늘의 마음과 통해 있고 아래로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백성의 마음에 그대로 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가득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을 돌아보고 나라를 다스리시니 모든 종류의 일들마다 모든 각종의 일에 다 질서에 맞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신다. 이게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요. 의례 잘 지키고 인사 잘하고 경례 잘한다고 예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서와 조화를 존중해 주는 마음. 이것도 양심 중에 사양지심이잖아요. 양심 중에 예절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임금이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잘 돌아가겠죠. 예악이 흥하니 진실로 그때로다. 양심 중 사양지심이 잘 확충돼 있다는 겁니다. 리더가. 신은 예절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실질은 질서에 불과합니다. 질서 정연하냐 아니냐.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조정의 질서가 중요하고 제사의 질서가 중요하고 연회의 질서, 즉 파티 열고 외교 사전 대접하는 질서, 정치 질서, 외교 질서, 풍속의 질서 등이 중요하다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줄였어요. 결국 질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질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예조라는 겁니다. 예전, 예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전은 병전, 2호 예병 현고 중에 병조판서죠. 병조가 지금 군을 지금 맡고 있죠. 국방부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만 정이라고 했을까? 고대 주례에서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잡다라고 풀죠.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게 그칠 짓자리 날 발이거든요.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 갈까요? 어떤 나라를 향해서 정벌하러요. 가서 정벌한다는 겁니다. 바로잡는다는 뜻이. 옛날에 천자나라에서 제후들 나라가 있는데 제후 한 나라가 이상하면요. 이 정벌은요. 천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제후끼리 정벌하면 안 돼요. 춘추 전국 시대 오면서 이 짓을 시작합니다. 제후끼리. 천자 명령 안 듣고. 원래 천자만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도덕적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후 나라가 난리를 치면요. 가서 바로잡으러 가가지고 군사력이 가서 바로잡는 겁니다. 이게 발을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뭐죠? 우리 지금 무자도요. 지금 이렇게 쓰죠. 이것도 그겁니다. 무기를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지금 무기예요. 창이에요. 창을 들고 바로 잡으러 가고 있는 모습이 무입니다. 가가지고 바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라는 건요. 바로 잡는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정벌한다. 이때 정벌한다는 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랭자, 가서 바로잡는다를 정벌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벌한다는 뜻은요, 그냥 가가지고 무도하게 아바타처럼요, 가가지고 지금 아바타 같은 일이 브라질인가요? 아마존에서 일어났다면서요. 거기 있는 그거 노리고 부족들 다 태워 죽이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벌하는 게 아닙니다. 인디언 죽이고 하는 게 잘못된 걸 가가지고 군사력으로 바로잡는 걸 말합니다. 지금 유엔이요, 어느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바로잡으러 유엔군이 투입되는 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제일 예전 정벌에 맞는 겁니다.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들을 학살하는 걸 가서 군사력을 투입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정자, 이거랑 통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정치정자도요, 이게 칠복자거든요. 쳐가지고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공격해서 바로잡는다. 그래서 이 정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군사 쓰는 거를, 자, 그냥 군사력이라면 아무데랑 전쟁할 거 아닙니까? 바른 일에만 쓰라고 해서 발을정자를 써놓은 겁니다. 바로잡는 일에만. 불의를 바로잡을 때만 써라, 무기는. 이해되시겠죠? 옛날 어른들이 이제 이름 정할 때 다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독 병전만 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바르지 못한 걸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력은 그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군사력을 부리는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큰일 나겠죠. 바르지 못한 사람이 남을 바로잡겠다고 나설 때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명분도 없는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은 두고두고 욕을 먹죠. 명분이 없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바르지 않는데 남을 바로잡겠다 덤볐으니까 그때 이라크 전쟁 같은 거는 명분 없는 전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자국민들도 반대하는 전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 백성들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주례를 상고해 보면 태사마의 직책은 첫째도 나라를 바로잡고 둘째도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다. 태사마라는 게 지금 병전을 맡은 담당자입니다. 말을 담당했다고 사마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말이라는 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탱크 같은 거니까요. 차나. 이 전쟁이나 이런 무기는요, 성인도 부득이 쓰는 것. 정말 부득이 할 때요. 안 쓸 수 없을 때 씁니다. 상대방이 너무 무도하게 굴어서 지금 저 사람을 전쟁을 해서 저쪽을 죽이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음을 근본으로 쓴다. 상으로 공을 권장해주고 벌로 징계를 하고 궁궐에 호위병을 엄하게 두고 밖으로 그죠? 국경 지역 지키는 그 군사들을 잘 엄하게 해가지고 바깥을 잘 막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병전에서 담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공역을 예전 조선시대도 국민 다 징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 불러다가 공역 군사훈련 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 힘을 잘 이제 국가적으로 헤아리고 혹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전쟁하다가 위문하고 구휼해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병전에서 한다. 예, 요거 아시겠죠? 이런 군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말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말과 식량. 이 병의 미천은 식량보다 앞서는 게 없다. 말과 식량이 중요하다. 이 정도 끝냈는데 노자에 나온 말입니다. 노자 밑에 보시면 병기는 상서롭지 않은 물건이니 군자의 물건이 아니다. 마지못해 써야 할 때는 부득이할 때 써야 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써야 최상이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더라도 찬양해서는 안 되고 전쟁 영웅을 너무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찬양하는 자는 살인을 즐기는 자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사람 많이 죽었으니 슬퍼해주고 울어줘야 옳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전쟁을 안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 백성 다 죽이는데요. 일본군이 침입해 오는데 일본군 죽이는 거는 참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안 해버리면요, 무도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를 방조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형제를 제가 양심상에 어떤 종교에서 사형제를 반대하고 하시는데요, 저는 사형제를 반대할 근거를 제 양심상에서 못 찾았습니다. 즉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인정해요. 생명이 귀하다는 거.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 사형제를 당할 만큼 진짜 그 흉악범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전쟁 날 때 사람 죽일 논리가 없어요. 적병을 어떻게 죽이실 겁니까? 무슨 논리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실 겁니까? 지금 가족들 다 죽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권까지도 제한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권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 정당하게 재판해주고 정당하게 처벌받게 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보호라는 게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가 먼저 너무 전제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함부로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상황인가라는 걸 판단하는 안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게 죽을 정도, 생명을 내놔야 할 정도의 죄인가, 아니면 지금 전쟁 같으면 지금 진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 냉정히 해주는 것도요, 이것도 국가 몫입니다. 성인들의 몫이에요. 훌륭한 통치자들은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줘버리고 국민 몫으로 돌려버리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서비스 믿고 맡겼는데 국민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서비스가 지금 형편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민하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전이라는 건 형벌 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천지가 만물을 봄에 낳아주고 사랑으로 낳아주지만 가을은 냉정히 치죠. 가을은 만물을 숙연하게 만들거든요. 성인은 백성을 사랑해주고 친애해주는데 형벌로 위험을 보입니다. 근데 이 형벌이나 가을은 왜 필요할까요? 생명을 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부당하게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을 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숙연하게 하는 거는 근원,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다시 이제 명년 봄을 막기 위해서고요. 생명을 단속해 주는 거고, 성인들이 위험을 보이는 것,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 건 생명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가을은 천지에 있어서 정의로운 기운이기 때문에 형전을 주례에서 추구한 가을의 관직이라고 한다. 가을하고 통해 있다, 형벌은. 이 정도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의지 중에 의는 가을이잖아요. 추나추동 중에.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가을이 없을 수 없듯이 인간에게도 정의가 없을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을 해치는 자한테는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나머지 사람들을 인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지금 가해자의 인권은 칼같이 보호해지고 피해자는 이미 당했다고 무시해요. 이미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정의를 갖다 호소해도 안 들어줍니다. 가해자는요, 인권을 보호해줘요. 지금 일이니까. 근데 피해자는 이미 당했거든요. 무시합니다. 홀대해요.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요, 국민 전체의 인권이 위협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해자의 인권만 존중해라는 얘기는요, 국민 전체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전체가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한 가해자가 존중받으면요. 그러니까 그 인권을 존중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필요 이상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는 없는데도 가해자한테는 필요 이상으로 존중해주고 피해자한테는 필요 이상으로 인권을 되게 홀대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정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겠죠. 형전에서, 형조에서. 예. 그런데 천지의 도는 마음이 없으면서 변화하여 이루니, 그런데도요, 사랑이 근본입니다. 처벌도. 그러니까 천지의 도에 하면 천지는 사랑을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천지의 도에 맞춰서 성인의 법을 펼 때도요,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 시행되니 이게 인간하고 천지의 차이입니다. 천지는 그냥 도를 펼치는데요, 인간은요,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인의지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 들어서야 인의지에 맞게 균형을 펼칩니다. 양심은요, 우주적인 균형 감각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처벌은 좀 가혹한데, 이 피해자는 지금 너무 홀대받는데, 이 미묘한 느낌을 바로 알거든요. 이런 분들이 판사나 위에 계시면 나라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얻어야 시행되고, 반드시 그런 공경하고 측은해야 하는 양심의 그 사랑과 그 밝고 삼가하는 마음, 즉 양심이에요, 둘 다. 사랑과 그런 양심을 잘 밝힌 사람이 있은 후에야 시행된다. 이게 천지랑 인간의 차이라는 겁니다. 천지는요, 그냥 사랑을 시행하는데, 추나추동을. 인간은요, 양심에 밝은 사람이 앉을 때만 시행이 되더라.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각 조마다 하는 이유는요, 그 조의 담당자는, 판서는 되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앉아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병조도 자기가 안 바른데 바른 걸 집행하겠다는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적인 인사를 반드시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 진실로 그 사람을 못 얻는다면요, 만류로 흐르는 패단은 반드시 잔인하고 싸납고 참혹할 것이다. 참혹한 재앙이 이를 것이다. 즉, 처벌을 함부로 시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형조가 되게 무섭게 굴 것이다, 국민들한테. 이런 게 뭐죠? 킬링필드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한 백성들 수천만을 학살하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처벌만 중하게 여기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백성이 해를 받고, 그 원망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민심이 천심이니까 하늘이 원망하면서 음양의 조화가 해치고 홍수나 가뭄이 올 것이다. 즉 천재지변도 따를 것이다. 우주의 마음은요, 만물이 잘 사는 건데,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면 그 나라에요, 천지 자연 현상도 이상하게 꼬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틀어올 것이다. 성인이 형벌을 제정한 것은 반드시 이것에 의지하고자 함이 아니다. 형벌 좋아서가 아니다. 사랑을 누가 안 들어주니까요. 사랑하자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그 남의 인권을 해치는 사람이 꼭 나와요.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형벌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도와줄 뿐 형벌로 형벌을 그치게 하며 형벌로 형벌이 없기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이번 한 번의 처벌로 다시는 이런 처벌을 안 내리기를 바라면서 한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교화되기를 바라면서 처벌하는 거지 너 죽어봐라.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요. 너가 남한테 이 정도 인권 침해를 했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깨우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그 형벌로 인해서 교화가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교화랑 처벌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처벌도 하나의 교화예요.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네가 한 짓에 대해 곱씹어보라고 하는 거지 더 악감정 품게 하면 이게 좀 뭔가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을 찬양하기를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백성들 마음에 미쳐가지고 관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안 짓게 됐다는 백성들이 스스로 임금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처벌도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건요. 진실로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 윗줄입니다. 형벌은 버려두고 쓰지 않게 될 것이다. 형벌 안 쓰게 되는 게 진짜다. 우리도 양심상에서 남한테 울컥 안 하게 되게 하기를 바라지 않나요? 임금이 정치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화낼 일이 없잖아요. 수호지심을 쓸 일이 없습니다. 형벌을 쓸 일이 없어요. 남한테 잘하면. 그러니까 서로 잘하게 만드는 게 진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또 이제 사랑이 하늘을 덮고 밟기가 신과 같고 탈리기 좋아하기가 하느님 상제에 부합하니 자 이렇게 임금을 띄우면서 원하는 게 뭔가요? 임금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법을 범할 때 관리가 형벌을 집행하려 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관대하게 처벌해주고 용서해줘서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바랐다. 즉 의문스러운 부분은요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자명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혹시 백성들이 법을 모를까봐 관청의 명령에서 대명률, 명나라의 이런 법입니다. 명나라 법을 방언, 이두로 번역합니다. 당신 한글이 없어서요. 이두로 번역했겠죠. 방언으로 번역해서 대중들이 알기 쉽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지만 그러니까 이 형제는요. 세종은 여기에도 불만을 품은 거예요. 이두도 사실은 중인들이나 알지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한글을 만든 겁니다. 법률을 모르니까요. 그 아버지를 죽인 일이 생겨요. 그런 폐악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세종이. 그래서 상강행시도를 갖다 퍼뜨리고 법을 갖다가 알리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백성들이 한문을 몰라서 상강행시도도 한문으로 펴냈거든요. 못 읽어요. 여기에 의문을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데 이 마음 자체가 양심에 지극한 거죠. 측은지심. 불인인지심에서 나온 불인인지 정책이죠. 세종이 같은 임금이요. 이런 민주시대에 나와야 돼요. 세종 같은 임금이 군주시대도 그 정도 했다면요. 지금 민주시대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이걸 못 키워내고요. 이런 인재를 못 만들고 못 고르는 건요. 백성 책임이잖아요. 민주시대는 백성 책임입니다. 민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거 임금이나 알면 되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이 다 연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적합하지? 이걸 다 해낼 수 있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공전은요. 별거 아니고요. 보십시오. 그 사업 일으키는 거예요. 자, 가볍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육관의 항목 중에 공전도 하나를 차지하는데 서경에 백공, 그 장인들이에요. 온갖 장인들이 때에 맞춰 일을 한다라고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장인들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그런 재화들을 만들어낸 존재죠. 집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런 물건을 제공 못 해주면 그 국가는 또 망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다스릴 사람은 재용을 절약하고 대신에 이런 재용들을요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고 절약해서 써야 되고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려면요 재용을 아껴 쓰라는 겁니다. 물건들을. 백공의 일은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하고 사치함을 경쟁한다. 즉 이런 거 사치품들 만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하고 또 만든 물건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저 국가의 재용을 절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그런 재화나 이런 걸요 절약해야 되고 낭비하지 않고 탕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힘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역이 힘들어져 백성의 힘이 굴복될 것이다. 자, 이게 단순히 물건 만드는 얘기만이 아니고요. 백성을 동원해서 궁전 짓는 것도 공이죠. 그럼 백성들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거든요. 뭐 물건을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물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착취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을 동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용과 백성의 힘이 다하게 되고도 국가가 이틀없지 않은 경우는 없다. 옛날을 돌아보면 칠한 존망, 나라가 망할 때 되게 부역을 많이 해요. 만리장성하다가 망했죠, 진시황이. 이 얘기를 하는 거. 사업을 일으킬 때 조심해야 된다. 백성 힘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춘추에 대저 백성을 부리는 경우에 반드시 기록했다. 사업을 일으키기에 때에 알맞게 해야 되고 정의에 해치면 안 된다. 진실로 지혜가 된다. 어떤 지금도 4대강 사업하지만 이런 큰 사업을 일으킬 때는요. 지금은 이제 백성 동원해서 잘 안 하죠. 사업체에 더 맡기는데 예전 같으면요. 국민을 불러야 되는데 농사진 때 불러버리면 농사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농한기 때 불러야 되고요. 사업을 일으키더라도 정의를 해치면 안 되면 그 일이요. 꼭 해야 될 일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왕조 좋은 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한테 좋은 일이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실각해요. 이런 일을 함부로 벌였다가는. 수에즈 운하했다가 망하고 이런 일들 그 현대 서양에도 다 있는 일입니다. 피라미드 하다가도 또 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일으킬 때는요. 그게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도 생각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일한 품삯을 또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록 때에 알맞고 정의롭더라도 기록하였으니 이 일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안 좋은 일도 기록했지만 정의로운 일도 꼭 기록했다는 건 이 일 자체가 너무 중하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엄청 중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임금은 이런 뜻을 안다면 백성의 힘을 쓰는데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조의 마렵에 고려 망할 때 이랬다는 겁니다. 씀씀이의 절제가 없고 백성을 부릴 때 때에 알맞게 안 했고 그래서 백성이 원망하게 됐고 하늘이 분노하게 돼서 스스로 멸망한 것이다. 고려가. 사업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부득이할 때 일으키고 백성을 동원할 때는 백성을 부릴 때는 반드시 농한기해야 되고 백공이 오래도록 다스려지고 모든 공적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그래야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게 나올 것이고 그 재용을 잘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뜻이 옛날을 넘어섬이 만만배나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공전을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어떤 토목 사업이나 건축을 일으킬 때 어떤 무슨 재화를 만들 때는요. 백성의 힘을 써서 만드는 거니까 잘 가려서 해야 되고 그 물건들도 다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호 해병 현공이 대충 뭐 하는 데라는 걸 이 이상 지금 더 아실 필요 없죠, 사실은. 정도전이 직접 설명한 겁니다. 2호 해병 조선을 짜면서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과라는 건 총재고요. 총재 이외에 군주가 있는데 군주나 총재는 기본적으로 성인이어야 된다. 양심에 제일 밝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어긋난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양심에 어긴 사람 옆에 있으면 바로 피해를 보죠. 양심을 어긴다는 건요. 인의해지를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의해지를 안 하면요. 남한테 무례하게 굴고 백성의 마음에 공감 안 해주고 옳고 그름을 함부로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개념 없이 군다는 거죠. 배려도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만약에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국민들은 서비스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 돈은 오히려 뺏기고요. 안 해야 될 일 일으키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일으키겠죠. 아까 토목사업 같은 거 함부로 일으키지 마라 그랬죠. 정의롭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데 일으켜요. 백성들이 다 하지 말라는데 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해요. 양심적이지 않다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에 딸려서 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할 일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할 일이고요. 그래서 리더를 뽑을 때요. 앞으로 대선 때도 다른 재능도 다 중요하지만 재능도 있고 양심이 있어야지 재능만 있고 양심이 없으면 더 무섭게 굴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더 무섭게 뽑아냅니다.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런 거 잘 염두해 주시고 어떤 국가 경영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국가 경영에 지금 리더를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총재의 덕목이나 임금의 덕목들 아시고 좀 그 대선할 때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정보가 있어야지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시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보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강의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